네, 안녕하십니까.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이제 정말 꿀 같은, 그리고 이제 단맛 같은 이제 우리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훈풍이 불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뭐 FOMC라든지 그다음에 뭐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 이런 이제 우리 시장을 지속적으로 이제 괴롭혀 왔었던 이제 그런 악재들이 점차적으로 완화가 되면서 이제 우리 시장도 조금씩 이제 다시 한번 반등세를 이어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기대감이 이제 슬슬 올라와 주고 있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장 반등이 어제에 이어서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나와줬기 때문에 오늘 이제 기분 좋게 이제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다뤄볼 내용이 이제 뭐냐라고 한다면, 이제 투자와 트레이딩의 영역, 이제 저번 강의 시간까지 해서 총 이제 3번의 강의 동안에는 이제 좀 트레이딩에 대해서 좀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때문에 이번에는 한번 이제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제 투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렸었을 때 아마 이제 여러분들 최초의 강의 드렸었을 때 이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이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투자라는 거는 이제 트레이딩과는 다르게 이제 기업의 실적성, 그 다음에 뭐 현재의 가치,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의 뭐 성장성,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제 꾸준하게 이어 나갈 것인가, 이제 이 기업이 꾸준하게 이제 성장해 나갈 것인가, 어떤 이 기업의 확신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기업에서 내가 이제 이 주가에 접근을 했을 때 지금 이 주가가 어느 정도 충분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동시에 큰 자금으로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큰 수익을 노리는 그러한 이제 방법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게 이제 뭐 증권사의 펀드 매니저랑 이제 트레이더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 펀드 매니저라는 직군이 주로 이제 그렇게 매매를 진행을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이 펀드 매니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투자라고 생각하는 관점은 이제 이들이 진행하는 매매 방식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이 투자의 관점이라는 부분, 이제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종목에 대해서 같이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크게 이제 3가지로 이제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올라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이 실적과 성장성, 이 기업의 가치가 앞으로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 때, 그 다음에 시장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그러한 기업, 그러한 업종일 때, 이 3가지를 충족을 시켰을 때 투자에 대한 매매 방식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기준이 잡힌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이거에 대해서 조금 예를 드린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야말로 뭐 투자의 귀재고 이제 주식으로서 정말 성공한 사람의 반열에 이제 올라 있는 이제 워렌 버핏,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자, 워렌 버핏. 지금 이제 이분이 정말 뭐 투자를 이제 막 정말 뭐 1억, 10억, 100억 요 정도 단위로 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뭐 몇 천억, 몇 조 단위로 이제 운용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뭐 투자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이제 1인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분이시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분이 한 종목에 꽂히셨어요. 한 종목에 꽂히셔가지고 이 기업에 대해서 정말 이제 막 묻고 더블로 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딱 사진에도 그러한 형태의 포즈를 취하고 계신데, 어떤 기업이냐라고 한다면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라는 기업이에요. 이제 미국의 기업인데 조금 이제 이름이 어렵죠.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라고 이제 하는 기업인데, 내용을 보게 되면 이미 이제 9,120만 주를 이제 이분이 보유를 하고 계세요. 이 기업에 대해서. 그런데 이번에 2,710만 주를 더 이제 매입을 했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하나로 환산을 하면 얼마냐? 이제 원래 갖고 있던 게 7조 정도. 근데 이번에 추가로 대략 한 2조 정도 되는 금액을 매수를 한 겁니다. 감이 잘 안 오죠. 총 10조에 달하는 금액이 이제 한 투자자가 이제 매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분은 어떻게 이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을 해서 이렇게 큰 금액을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걸까요? 지금 이 10조라는 금액 자체가 이제 더하면 이제 9조 정도 될 텐데, 이 9조라는 금액 자체가 정말 이제 예를 들어서 0.1% 혹은 1%만 움직인다라고 해도 움직이는 금액 자체가 정말 뭐 몇억, 몇십억 수준이 아니라 몇백억, 몇천억 수준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한 종목에 뭐 1,000만 원, 1억만 매수를 해도 정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흔들리는 게 무서워서 종목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못하고 확신을 가지고 매수를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분은 이 한 종목에 무려 거의 10조에 달하는 돈을 이제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투자에 대한 관점은 정말 이제 이분을 그대로 이제 따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옥시덴탈 페트로올리움이라는 기업이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세 그리고 글로벌 정세에 굉장히 잘 맞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시덴탈 페트로올리움이 일단 이제 어떤 기업이냐라고 한다면 이제 셰일가스 관련된 기업이에요. 셰일가스. 여러분들 셰일가스 알고 계시죠? 미국에서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캔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예전에 이 셰일가스에 대해서 이제 투자가 엄청나게 붐이 일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셰일가스의 혁명이다라고 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현재 정세를 이제 조금 볼 필요가 있겠죠. 현재 정세를 보게 되면은 유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제 최근에 진짜 120달러, 130달러까지 돌파를 하면서 정말 우리 뭐 기름을 넣으러 가면 지금 이제 뭐 휘발유나 디젤이나 다 2,000원이 넘어갔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휘발유는 1,600원, 그 다음에 뭐 디젤은 1,400원 정도까지 했었는데 지금 기름값이 이제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유가가 이제 급등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사태가 예전에도 있었어요. 자, 예전에 보게 되면은 우리 이제 흔히 또 알고 있는 거죠. 예전에 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리먼 브라더스 사태.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도 우리 지금 현재 시장과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가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차트를 통해서 함께 보게 되면, 자, 바로 이때가 이제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예요. 이때가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이제 경제 대공황이 이제 온다라고 해가지고 이때 이제 굉장히 좀 큰 폭으로 급락이 나왔었죠. 그러다가 이 경제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 우리나라도 이제 이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정세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겠지만 코로나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팬데믹 이후에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로 정말 이제 크게 급등이 나왔었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이제 이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고 나서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크게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원자재 값에 대한 그러한 이제 부담감이 점점 심해지기 시작하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세와 마찬가지로 이 유가에 대한 부분도 이때 크게 급등을 했었습니다. 유가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이제 이 유가에 대한 부분이 올라가니까 이때도 이제 초저금리 시대였거든요. 금리를 올리지 않던 시기였어요. 부양책이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지 않은 초저금리 시대였기 때문에 유가가 계속해서 급등을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제 유가가 급등을 했었고, 이때 이제 셰일가스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이 셰일 혁명이다라고 해가지고 이 유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미국에서 셰일가스를 채굴 하는 기업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늘어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셰일가스 붐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셰일가스 붐이. 이제 셰일가스 혁명이다라고도 해요. 그러면서 이때 이제 붐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이때 셰일가스 기업들이 엄청나게 이제 우후죽순으로 생겼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라고 한다면, 다시 파워포인트로 돌아가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계속해서 이제 유가가 급등을 하고 이제 이 원자재에 대한 이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 이제 이때도 마찬가지로 생겼었어요.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그러다가 이제 치킨 게임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치킨 게임 혹시 다들 기억나시나요? 이때 이제 한창 핫했었어요. 치킨 게임이. 이제 단어로서. 이제 왜 핫했었느냐라고 한다면 유가가 이제 계속해서 올라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이제 계속해서 셰일가스에 대한 참전을 하죠. 셰일가스를 이제 캐면서 유가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상당히 이제 이 점유하는 그런 부분들이 커진 거예요. 뭐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그 외 신흥 이제 산유국들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미국을 포함한 신흥 산유국들이 이제 이 기름 시장에서 굉장히 조금 이제 비중을 크게 차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중동, 뭐 사우디나 뭐 아랍에미리트 등등 중동에서 당연히 이 부분이 거슬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을 포함한 신흥 산유국들과 중동끼리 서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싸웠냐라고 한다면 유가를 이제 계속해서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경쟁을 한 거죠. 누가 이기나 이렇게 가격 경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고 한다면 유가가 엄청나게 큰 폭으로 이때 하락을 했었어요. 이때 이제 치킨 게임이 일어날 당시에 이제 2014년까지 유가가 그때 당시에 한 140달러도 이제 돌파를 하면서 초급등을 했었거든요.
셰일가스 기업들도 이제 당연히 참가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이제 뭐 이 셰일가스가 이제 순수익이 나는 이제 이 구간이 배럴당 한 50에서 60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셰일가스 기업들이 이제 유가가 급등을 하니까 당연히 이제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랑 중동이랑 같이 이제 가격 경쟁이 일어나면서 그때 이제 유가가 어디까지 떨어졌냐라고 한다면, 이것도 이제 유가 차트를 보고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유가 차트를 한번 보면요, 정확하게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보면 이제 이 예전에 유가가 리먼 브라더스 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크게 급등을 했었죠. 자, 보면은 지금 이제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이제 큰 폭으로 이제 초저금리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한번 이제 급락이 나왔다가 이때 이제 계속해서 이제 급등을 했었던 거예요. 이때까지가 정확하게 이제 14년까지였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 치킨 게임이 일어나게 되면서 큰 폭으로 급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유가가 얼마까지 떨어졌었냐? 배럴당 거의 한 45달러 정도까지 떨어졌었어요. 배럴당 40에서 45달러 정도까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셰일가스가 말씀드렸지만은 배럴당 50에서 60달러 정도는 나와줘야지 수익이 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40달러 선까지 내려가게 되니까 셰일가스 업계들이 도저히 이제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때 이 치킨 게임의 승자가 이제 어디로 끝났냐? 결국에는 이제 중동 쪽이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때 이 미국에서 셰일가스 기업들이 우후죽순 생겨났지만 14년을 기점으로 셰일가스 기업들이 우후죽순 다 망했었습니다, 그때. 그러면서 이제 한동안 이 셰일가스 기업들이 이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결국에 또 중동에서도 이제 배럴당 40달러 선까지 내리게 되면은 사실 이제 중동 측도 많이 이제 이 원가 대비 수익이 나는 게 없거든요. 때문에 이 14년 이후로 유가가 한번 이제 급락을 했다가 다시 한번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 셰일가스 기업들이 아예 다 사라진 건 아니었죠. 사라진 건 아니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최근에 이 셰일가스 기업들이 이제 조금 전체적으로 좀 시황이 어두워질 만한, 업종이 조금 이제 크게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만한 그러한 이제 구간이 왔었죠. 보면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당연히 이 유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수요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현재 전체적인 산업들이 정지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유가가 크게 오를 수가 있겠어요. 때문에 유가가 전체적으로 코로나 때 엄청나게 급락을 했었습니다. 엄청나게 급락을 하면서 결국에 이제 셰일 혁명의 상징이다라고 할 만한 기업이 이제 체서피크라는 기업이에요. 미국의 체서피크라는 기업인데 결과적으로 파산을 했습니다. 파산을 하면서 이때 이제 19년, 20년, 21년 이때에 이제 이 미국의 셰일가스 기업들을 정말 이제 큰 폭으로 이제 줄어들었고 이제 시장에 조금 관심을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러한 이제 상태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셰일가스에 대한 기업들이 이제 조금 이제 저편으로 좀 저무나 이제 추억 속으로 이제 역사 속으로 이제 조금 저무나라고 이제 하던 찰나에 최근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이제 불거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자, 이 부분을 또 볼 필요가 있겠죠. 이 러시아와 유럽 간의 이제 가스관 표예요. 가스관 이제 연결포인데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유럽 국가들이 이제 그 러시아 가스에 얼마나 조금 의존을 하고 있냐 이거를 이제 나타내주는 지표거든요. 그런데 보게 되면 북마케도니아, 핀란드 이런 이제 나라들은 러시아 가스의 100%, 94% 정도. 그야말로 이제 그냥 에너지원을 거의 이제 러시아에 의존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불거졌었을 때 이제 독일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로 지원을 하지 않는다라고 좀 비난이 일었었잖아요. 그 부분에 여기에 있어요. 독일이 대략 한 49% 정도를 이제 의존을 하고 있죠. 이제 나라에서 나오는 이제 이 가스에 대한 부분, 에너지에 대한 부분에 이 절반은 이제 러시아에 의존을 하고 있던 거예요, 독일이. 때문에 이제 독일은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없었던 거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세게 나갔었죠. 이 러시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이제 또 여기에 있어요. 프랑스는 지금 이제 대략 한 3년 정도 전부터 이제 원전에 대해서 이제 산업을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이 원전 산업에 계속해서 이제 투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러시아 가스 의존도가 이제 매우 낮은 상태다. 때문에 이제 이 러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하게 나갔던 거예요. 어찌됐든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이 에너지에 대한 이 인플레가 이제 굉장히 좀 그 점진적으로가 아니라 이제 급등을 했죠. 에너지에 대한 인플레가 이제 큰 폭으로 급등을 하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유가 또한 함께 이제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LNG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생겼었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이제 미국이나 혹은 이제 그 외 유럽 국가들의 이 러시아를 향한 경제 제재, 그 다음에 그 외 여러 산업군들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졌고, 러시아 가스에 대한 부분도 결과적으로 제재가 진행이 됐죠. 이제 노드스트림 2라고 하는 이 사업이 진행되던 거를 이제 멈췄죠. 그러면서 뭐 노드스트림 1에 대한 이제 가스관도 이제 뭐 끊을 거다 뭐라고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 상태지만 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지금 이제 유럽의 노드스트림 1에 대한 이제 의존도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 다만 지금 이제 이러한 이 제재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현재 이 에너지에 대한 인플레는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는 상태였다. 때문에 이제 최근에 유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 천연가스에 대한 부분은 이제 미국에서 이 배로 이제 실어와야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가스관으로 받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이 미국이 이 셰일가스를 통해서 원유와 천연가스를 이제 채굴을 해내잖아요. 그러면서 이 매장량이 세계에서 이제 손꼽히는 이제 수준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배를 통해서 들여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제 최근에 뭐 LNG 선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크게 올라왔었죠, 시장에. 그러면서 뭐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크게 상승이 나왔던 모습이었죠. LNG 수요가 2021년에는 3억 8천만 톤인데 2040년에는 7억 톤이 될 거다라고 하면서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올라왔었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 뭐 관련주들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뭐 대우조선해양, 뭐 한국화목 등등 이제 그런 종목들이 이제 계속해서 크게 상승이 나왔던 거예요. 어찌됐든 뭐 이런 부분들은 차치하고, 이제 주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지금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이 에너지에 대한 이 대체제가 셰일가스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기대감이 생겨버린 거예요.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유가가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배럴당 이제 120달러를 돌파를 했잖아요. 지금 이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태긴 하지만 뭐 증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에 의해서. 다만 이제 최근에 이 120달러까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셰일가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셰일가스, 그리고 이제 오일 리그라고 하는 이제 굴착기라고 해요. 이제 굴착기에 대한 이 어느 정도 이 기업들의 참가 횟수, 이제 투자량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 워렌 버핏이 이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이 기업에 대해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워렌 버핏이란 이 분은 이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반드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이제 셰일가스는 이제 말씀드렸었지만 배럴당 대략 한 50에서 60달러 정도면은 수익이 나는 구조예요. 때문에 지금 현재 유가 상태에서는 반드시 수익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인플레에 대한 부분은 우려가 완화감이 됐을 뿐이지 아직까지는 시장에 전체적으로 이제 남아있는 악재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워렌 버핏은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 현재 이 글로벌 정세,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 현재 기업의 가치, 그리고 내가 반드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해서 무려 10조나 되는 거액을 망설임 없이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원래도 6조 정도로 이제 보유하고 계셨었는데, 6조에서 7조 정도로 보유하고 계셨었는데 거의 이제 2조 정도 되는데 추가 매수까지 한 거잖아요. 이제 흔한 말로 불타기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투자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돈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투자의 관점은 결과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 기업이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고 앞으로 현재 이 글로벌 정세 그리고 우리나라 정세에 맞추어서 시장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함께 성장을 할 수가 있는지, 그렇게 해서 성장성이 어느 정도 내가 보인다라고 하면 내가 이 종목을 투자를 하는데 올라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망설임 없이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망설임 없이 투자를 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불안할 게 없죠. 떨어지면은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면 되니까. 때문에 투자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이러한 부분이다. 내가 이제 확신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기업의 어느 정도 성장성,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에 대해서 이 기업이 이제 흐름을 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투자에는 또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투자를 이제 단순히 그냥 뭐 기간을 생각하지 않고 길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단기적인 투자 관점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장기적인 투자 관점이 있을 수가 있죠.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보자고 한다면, 자, 저는 이제 단기 투자와 장기 투자가 이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단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흐름을 파악을 하면서 트레이딩과 같이 조화를 이룬다라고 하면은 정말 좋은 매매의 방법이 될 수가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제 일전에 말씀드렸었지만 트레이딩도 결국에는 어느 정도 투자의 일환이 같이 이제 섞여 있다 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트레이딩에 대해서 개념을 이제 어느 정도 잡아드릴 때, 트레이딩은 결국에는 어떤 주체, 이 워렌 버핏 같은 돈이 정말 많은 주체가 꾸준하게 모아간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단순히 그냥 뭐 1억, 10억, 100억 정도 되는 돈이 아니라 몇 천억, 몇 조 정도 되는 돈을 꾸준하게 모아가면서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어느 정도의 수익률이 왔을 때 한 번에 팔지 않고 차근차근히 팔아나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때문에 트레이딩은 이 주체의 힘을 파악을 하고 접근을 하면 쉽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매매 방법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단기 투자는 이 트레이딩을 함께 주체의 힘을 파악을 하고 이 단기 투자, 현재의 기업의 가치를 판단을 하면서 시장의 흐름을 벗어나지 않는 종목들을 고르게 된다라고 하면은 무난하게 수익을 챙길 수가 있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장기 투자는 이제 어떤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냐? 필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기업을 선정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필연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 라고 한다면 앞으로 글로벌 정세,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정세에서 반드시 이 기업은 혹은 이 업황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섹터와 기업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종목들을 잡아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때문에 이제 장기 투자는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좀 한번 상세하게 보도록 하자고요. 최근에 이제 이 단기 투자에 대해서 가장 조금 좋은 흐름이 나왔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이슈는 역시나 이제 뭐 정책에 대한 부분이겠죠. 최근에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새롭게 당선이 되면서 이제 10대 공약을 내놨죠. 그러면서 뭐 코로나 극복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일자리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우리나라 시장에서 최근에 핫한 주택 250만 호 공급,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건설주들이 굉장히 조금 좋은 상승이 나왔었죠. 그리고 뭐 디지털 플랫폼 정부, 이제 디지털 데이터, 이제 디지털 이제 공약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공약들을 내놨었고, 이 공약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큰 상승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지금 가장 이제 핫했던 이 섹터들을 뽑는다라고 한다면 건설, 그 다음에 원전,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이다. 그 중에서 이제 건설과 이제 원전을 조금 이제 뽑을 수가 있겠죠.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라고 한다면, 일단 건설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0만 호로 공급을 하는데, 이제 이 민간 부분에 대해서 이제 200만 호를 이제 공급을 할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전체적으로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건설주들이 대형주, 중소형주 할 거 없이 전체적으로 크게 잘 이제 고르게 상승이 나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번 주부터 이제 저번 주까지 해서 뭐 시장을 이제 이끌었다라고 이제 봐도 무방할 만하고요. 그 다음에 원전 같은 경우에도 가장 이제 이 밀어붙이는 정책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윤석열 당선인이 이 탈원전 정책을 이제 완전히 백지화하겠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를 이제 이 원전에 대해서 가장 이제 1등 국가로 만들겠다, 원전 제1국가로 만들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포부를 밝힌 상태예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제 뭐 올해 말이라든지 뭐 수출 시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뭐 SMR에 대한 이런 투자 부분, 뭐 전체적으로 이제 상세한 공약들을 이제 밝히고 있는 상태인데, 그럼 이제 종목들이 이러한 정책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였냐라고 한다면, 먼저 이제 한신기계, 대략 한 이제 이 저점 대비 50%, 60%그 이상 이제 상승이 나왔었죠. 그런데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을 때 일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이 저점에서 개인이 만들어낼 수 없는 어떤 큰 거래량이 나왔을 때 우리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켜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이 한신기계라는 기업에 대해서 이제 좀 더 파본다면, 한신기계는 이제 원전 관련 컴프레셔 이제 기술을 이제 어느 정도 확실하게 좀 점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면서 이 원전 관련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 부품을 이제 납품을 한 이력이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거든요. 때문에 확실하게 원전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이다. 때문에 지금 현재 원전 정책에 따라서 크게 수혜를 받은 그러한 이제 기업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건설주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대우건설, 최근에 이제 굉장히 좀 좋은 상승이 나왔었죠. 대우건설도 마찬가지로 저점에서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왔어요.
건설주들도 이제 뭐 대우건설뿐만 아니라 뭐 GS건설, 그 다음에 뭐 삼부토건, 그 다음에 뭐 특수건설 등등 여러 가지 뭐 건설주들이 이제 좋은 상승이 나왔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저점에서 어느 정도 확보를 해주고 이제 주체의 힘이 확인이 되면서 이제 정책발 시장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슈들이 나와주니까, 시장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이 정책이라고 하는 이런 좋은 이슈가 나와주니까 무난하게 좋은 상승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단기 투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체크를 하고 개념을 이제 성립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주가가 더 이상 빠질 수 없고 확실하게 바닥을 짚은 그런 구간에서 이제 시장의 흐름에 맞는 실적,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의 흐름에 맞는 이런 이제 테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그러면서 주체가 확실하게 돈을 밀어 넣었다라고 이제 확인이 되는, 결과적으로 이제 트레이딩의 관점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기업의 가치, 실적에 대한 부분이 동시에 확인이 되는 기업이 이제 단기 투자로서 굉장히 좀 걸맞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최근에 제가 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여러 번 설명드렸었던 이제 기업이 있었죠. KCS라고 이제 하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종목도 이제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은 KCS가 아니고 이제 한네트를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한네트를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한네트 이제 제가 계속해서 이제 CBDC에 관련해서 이제 조금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 이제 CBDC가 이제 저번 달에 베이징 올림픽 이후로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제 반드시 필연적으로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 산업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 한네트가 이제 개인이 만들어낼 수 없는 거래량이 확인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이 구간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구간에서 이제 이 기업이 어떤 이제 이슈를 가지고 있는지, 한네트는 분명하게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을 만한 CBDC라는 이러한 이제 이슈를 보유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 CBDC에 대해서 미국이 결과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실시를 함에 따라서 단기적인 이슈의 잘 흐름을 타서 좋은 상승이 나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기업의 내용 자체가 CBDC와 실질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떨어지든 올라가든 결과적으로 단기 투자의 관점에 맞추어가지고 좋은 상승이 나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KCS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KCS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보게 되면은 개인이 만들어낼 수 있는 없는 거래량이 최근에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눌림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크게 상승이 나와줬죠. 지금 이제 이 KCS 같은 경우에는 기업 자체도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하는 기업이면서 CBDC와 실질적으로 연관이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현재 최근에 CBDC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KCS 같은 경우에도 좋은 상승이 나왔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지금 이 단기 투자에 대해서 주가가 더 이상 빠질 수 없는 구간, 이제 뭐 시장의 흐름에 맞는 실적주, 주체의 자금 투입 확인, 결과적으로 이제 내가 어느 정도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 확인이 되고 이 기업의 성장성, 그 다음에 시장의 흐름에 맞는 그런 이슈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주체의 자금이 투입이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종목을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추가적인 종목으로 또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최근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태경케미칼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태경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최근에 방송에서 이제 대략 한 이 구간 정도의 눌림 구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종목을 어떤 관점으로 접근을 했느냐,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반년 동안에 나오지 않았었던, 개인이 만들어낼 수 없는 거래량이 이제 한번 크게 들어왔었죠. 크게 들어오면서 이제 태경케미칼이 이제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라고 했을 때 반도체 특수 관련 이제 기업이다. 반도체 이제 특수가스 관련된 기업이고, 현재 이 특수가스가 반도체 공정 과정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공급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때문에 태경케미칼은 작년에 역대 최고 이제 실적을 기록을 했고, 그러면서 올해에도 추가적으로 이 반도체 특수가스 관련해서 실적이 우상향 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죠.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기업의 가치는 굉장히 이제 훌륭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 이 종목이 바닥이다라고 이제 확신을 했어요. 왜냐? 이제 시세가 들어온 구간 대비 굉장히 오랫동안 조정이 나오면서 바닥을 확실하게 다져줬죠. 그러면서 주체가 자금을 크게 집어 넣었으니까 이 구간은 확실하게 저는 바닥이다라고 이제 확신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업의 가치, 올해에 앞으로 꾸준하게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러면서 시장의 단기적인 흐름,
지금 현재 이 반도체 업황이 전체적으로 다 이 공급 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 이제 뭐 PCB라든지 혹은 뭐 종공정, 후공정, 패키징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예요. 수요가 전체적으로 다 우상향을 하고 있죠. 때문에 태경케미칼도 마찬가지로 함께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단기적으로 대략 한 뭐 수익권이 10% 정도까지 나와주기는 했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더 종목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오전 방송에 또 이제 소룩스라는 종목을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소룩스가 이제 어떤 종목이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냐면 이제 원전 특수조명 관련된 기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한수원에 이전에 납품을 했었고 이제 품질을 최고 등급 이제 A 등급을 이제 확보를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원전 특수조명 관련된 종목들이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딱 소룩스 한 종목이 유일해요.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원전에 대한 정책은 계속해서 앞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고 시장 자체도 계속해서 성장을 해나갈 수밖에 없죠. 지금 이제 글로벌 친환경의 트렌드는 원전이다 라고 이제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었죠. 때문에 이 소룩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꾸준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 라고 이제 저는 확신을 하고 안내를 드렸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를 보게 되면 자, 소룩스 주가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조정이 나오다가 소룩스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이 만들어낼 수 없는 거래량이 바닥에서 새롭게 확인이 되죠. 개인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래량이 이렇게 새롭게 이제 확인이 되면서 이 구간에 크게 확인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주체가 크게 돈을 밀어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장한 이래의 최고 바닥이죠. 상장한 이래로 가장 바닥권인 구간에서 큰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 주체가 돈을 크게 밀어 넣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도 이 옥시덴탈 텐트롤륨이라는 기업이 이제 앞으로 이 현재 이 고유가 시대에 반드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확신에 있기 때문에 큰 돈을 집어 넣은 거고 마찬가지로 소룩스도 지금 현재 이 구간에 이 원전 조명이라는 이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서 이 바닥에서 큰 돈을 집어 넣을 만한 어떠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은 확실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어떤 주체가 이 돈을 집어 넣었다라는 거예요. 이 큰 돈을. 그러면은 우리도 같은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소룩스 같은 경우에 원전 특수조명 관련주인데 시장에서 유일하게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이 확실하게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종목을 사는데 망설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바닥까지 짚어줬으니까. 때문에 단기 투자의 관점은 이렇게 총 3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 주가가 더 이상 빠질 수 없는 어느 정도 바닥을 확보를 했을 때 단기적으로 시장의 흐름에 맞는 실적주들, 시장의 흐름이 예를 들어서 원전이 어느 정도 좀 트렌드고 원전이 계속해서 이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 트렌드에 맞는 종목, 그러면서 관련돼서 어느 정도 이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를 하고 있거나 점유율을 확보를 하고 있는 기업, 그러면서 시장의 흐름에 맞는 실적주, 그리고 주체 자금의 투입이 확인이 됐을 때 우리는 이 종목에 대해서 단기 투자 관점으로 망설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단기 투자의 체크 포인트는 이 정도로 이제 짚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 투자에 대한 부분. 장기 투자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크게 수익률을 노리는 방법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장기 투자를 어떻게 이제 조금 진행을 할 것이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제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공통적인 부분이 있죠. 주가가 더 이상 빠질 수 없는 구간. 이제 주가가 아무래도 더 이상 빠질 수 없는 구간에서 접근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확신을 좀 더 이제 가지기 쉽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라고 한다면 필연적으로 성장이 나올 업종. 앞으로 글로벌 정세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정세에서 필연적으로 이 업황, 업종 그리고 종목이 기업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이 가장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째로 업종 내에 독자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가. 당연히 이제 독자적인 기술, 어느 정도 나만의 강점을 갖고 있어야지 이 업종이 성장이 나올 때 가장 크게 이제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죠. 성장을 해 나갈 수가 있겠죠. 때문에 이 장기 투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3가지 포인트를 둘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필연적으로 성장이 나올 업종이 무엇이냐.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4차 산업을 예를 들 수밖에 없겠죠. 자,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이제 어떤 상황이냐라고 한다면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 전체적으로 이 3차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성장률이 조금 이제 정체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면서 이제 작년 그리고 이제 재작년에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 4차 산업에 대한 발전이 엄청난 속도로 이제 당겨졌어요. 굉장히 좀 발전 속도가 빨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때문에 뭐 전기차,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뭐 메타버스, 뭐 NFT, 그 다음에 뭐 AI 산업, 로봇 산업 등등 할 거 없이 4차 산업에 대한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다라고 하는 게 이제 현재 글로벌 정세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구간이니까 지금 현재 이 4차 산업 관련주들은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태가 아니죠. 다만 앞으로의 성장성을 봤을 때 필연적으로 꾸준하게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4차 산업을 보게 되면 뭐 드론도 있고 그다음에 뭐 사물 인터넷, AI, 자율주행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 산업들이 우리나라를 앞으로 주도할 업종들, 산업군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종목들, 어떤 산업군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좀 이끌어주고 가장 이제 크게 상승이 나올 거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뭐 이제 이 산업을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반도체 산업. 반도체 산업은 절대 이제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반도체는 3차 산업에서도 가장 중요했지만 4차 산업에서는 더더욱 중요해질 겁니다. 자,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이 반도체 업황은 계속해서 호황이 지속이 되고 있죠. 작년에 이제 이 수출치가 최고치를 찍으면서 뭐 저번 달도 그렇고 저저번 달도 그렇고 이 반도체 업황의 매출이 계속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서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이 전체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았잖아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 거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이 디램 업황이 전체적으로 디램 가격이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 때문에 반도체 업황은 안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작년까지의 의견이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비대면 산업이 본격적으로 발달을 하게 되고 비대면 산업이 발달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이 전자기기 쪽이 크게 발전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전자기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부품은 결과적으로 반도체다. 때문에 반도체 수요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폭증을 하고 있고 그 수치는 올해에도 이어갈 것이다 라는 점. 지금 현재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할 거 없이 지금 현재 뭐 비메모리뿐만 아니라 이제 메모리 분야에서 그 다음에 뭐 파운드리, 팹리스 뭐 어떤 분야든 할 것 없이 계속해서 이제 시설을 늘리고 증대하고 이제 확장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때문에 이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필연적인 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산업 분야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상승이 나올 거고 올해에도 계속해서 흥행을 이어갈 거다라고 하는 점. 그러면서 이제 뭐 가격 하락 끝이다. 이제 오를 일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뭐 메모리 반도체도 할 거 없이 뭐 비메모리 반도체 할 거 없이 전체적으로 업황이 이제 너무나도 훌륭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본격적으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이제 아무래도 이 원자재에 대한 이 우려감이 굉장히 심해졌었잖아요. 때문에 지금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실 또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영향이 없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계속해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불거지면서 아무래도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 반영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실적이 잘 나오고 어느 정도 성장성이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해소되려는 국면이 찾아왔어요. 이제 이 푸틴과 젤렌스키 대통령 간에 이제 어느 정도 회담이 긍정적으로 좀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 정전 협상에 대해서 진전이 있었다. 이제 뭐 아직까지 두 양측에서 협의점을 찾아야 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이 정전 협상에 대해서 진전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해소되려는 국면에 있죠. 때문에 이 반도체에 대한 부분도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 특수가스에 대한 재고가 계속해서 이제 이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반도체 업황에 원자재 값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다 보니까 반도체 업황도 이제 본격적으로 살아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다시 한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그래도 이제 장사가 잘 되던 반도체 업황이 이제 이 어느 정도 악재까지 해소가 되니까 올해 계속해서 이제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이제 시장의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때문에 지금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 산업은 결과적으로 이 산업의 근본이 된다. 산업의 쌀이다라고 이제 이 단어가 이제 등장을 했을 정도잖아요. 산업의 쌀이다라고 불리는 이 반도체 산업은 결과적으로 이 3차 산업이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있을 이 4차 산업의 과도기에 넘어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산업이고 제품군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완전히 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 패권 경쟁을 이제 일어나가고 있잖아요. 중국은 이제 이번에 뭐 굴기를 일으켰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 반도체에 대한 투자 부분을 이제 확대를 하고 있죠. 최근에 뭐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올해 세계의 반도체 설비 투자가 230조다라고 하면서 사상 최대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이 파운드리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TSMC를 주도로 해서 이제 인텔까지도 이제 추가적으로 투자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 투자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삼성이나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제 이 원래 강세를 보이던 분야뿐만 아니라 이 파운드리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이제 확대를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전체적으로 모든 나라가 이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투자를 확대를 한다라고 하면은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이런 대기업뿐만 아니라 2차, 3차 벤더스까지도 함께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공급은 계속해서 부족하고 수요는 폭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 현재 반도체 업황이다라고 하는 점. 그러면서 이제 뭐 이제 인텔도 뭐 이제 반도체 인프라 확충에 이제 무려 이제 110조를 추가적으로 투자를 할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투자에 대한 의향을 밝혔고 이제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중국도 이제 이 반도체에 대한 투자 부분을 계속해서 이제 확대를 하고 있죠. 중국도 지금 이제 이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이제 계속해서 좀 내수화를 시키려고 이제 이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중국이 반도체에 대해서 좀 따라오려면 아직 한참 멀었다라는 시각이긴 하지만 중국도 이제 무섭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해요. 때문에 이제 전 세계에서 이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투자가 가속화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전 세계의 반도체에 대한 비중은 크지는 않아요. 보게 되면 이제 이 글로벌 반도체 기업 중에 한국의 비중은 이제 15%다. 이게 이제 뭐 물론 2020년 기준이기는 한데 일단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워낙에 반도체에 대한 뭐 비중은 확실하게 잡아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이 TSMC를 우리가 아직 제치지를 못했죠. 삼성전자가 이제 TSMC에 이어서 이제 글로벌 2위 수준인데 TSMC는 아직까지 제치지 못했고 때문에 이제 뭐 삼성전자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는 상태고 이제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전체적인 뭐 반도체 여러 가지 공정 과정에 있는 기업들, 그 다음에 뭐 PCB 기판 등등 이제 전체적인 기업들 자체가 이제 이런 공급 부족 상황에 맞춰 가지고 투자를 전체적으로 다 확충을 해 놓은 상태예요.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반도체 종목들은 앞으로도 꾸준히 상승을 할 수밖에 없으니 선별적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제 장기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뭐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필연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고 독자적인 기술 혹은 반드시 매출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이 나온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때문에 이 반도체에 대한 부분도 선별적인 투자가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장기 투자로서 굉장히 좀 적합한 그런 이제 업종이다. 현재로서 접근을 해도 충분히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그러한 산업이기 때문에 반도체 없이는 우리나라가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이 산업이. 때문에 이 반도체는 반드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그러한 산업이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4차 산업에 대해서 또 얘기를 드리자면 자율주행. 자, 자율주행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 굉장히 좀 먼 얘기가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절대 먼 얘기가 아니에요. 자율주행 이제 상용화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자율주행이 이제 레벨 1부터 레벨 6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레벨 2까지는 부분 자율주행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레벨 3부터는 완전 자율주행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완전 자율주행이 2030년부터는 큰 폭으로 이제 상승을 할 거다. 이 시장이 크게 상승을 할 거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2025년부터는 이제 상용화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기대가 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자율주행이 언제부터 이제 조금 상용화가 되기 시작할 거냐라고 한다면 올해부터예요. 자,
지금 이제 벤츠, BMW, 기아, 현대, 여러분들 흔히 알고 계시는 이러한 이제 이 기업들이 올해 말부터 이 자율주행 레벨 3에 대해서 이제 양산을 하고 상용화를 하기 시작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율주행 레벨 3부터는 여러분들 고속도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할 게 없어요. 고속도로 정도에서는 이제 여러분들 그냥 뭐 영화 보시면서 자율주행에 맡기시면 돼요. 이제 이 고속도로 정도에 이제 들어가서 자율주행을 하다 혹시나 이제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이제 개인적인 책임이 아니라 회사에 대한 책임이 들어간다라는 점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자율주행 기술은 이제 본격적으로 상용화 단계에 이미 들어설 단계에 어느 정도 이 조정을 마쳤다는 점 때문에 이제 자율주행은 본격적으로 이 시장의 실적이 반영이 될 만한 그러한 업종이다라는 점, 요것 또한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시장에서 가장 핫했었죠. 로봇과 메타버스.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앞으로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로봇과 메타버스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로봇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로봇 시장은 이제 앞으로 2025년까지 211조로 이제 시장이 상당히 이제 몇 배 수준으로 크게 성장을 할 거다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때문에 뭐 삼성전자가 이 로봇 관련 분야에서는 이제 새롭게 이제 태스크포스를 이제 신설을 하면서 앞으로 이제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잡고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 놓은 상태죠. 그러면서 이 로봇에 대한 이제 새로운 이제 이 신규 로봇들 이제 뭐 청소, 그 다음에 뭐 서빙 등등 여러 가지 로봇 제품들에 대한 상용화, 그 다음에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도 새롭게 이제 뭐 이 신제품을 이제 내놓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다 이제 마친 상태예요. 때문에 이제 이 어느 정도 이 먹거리에 대해서 대기업들의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뭐 삼성뿐만 아닙니다. 이제 SK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제 배민하고 배달의 민족하고 손잡고 서빙 로봇을 렌탈을 하는 서비스를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서빙 로봇에 대한 대중화,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 로봇 또한 대중화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사람처럼 움직이는 로봇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남았겠지만 이제 이러한 움직이는 로봇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법적인 제한도 해제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상용화가 되기 시작할 거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때문에 앞으로 로봇도 마찬가지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항공 우주 시장.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직까지는 조금 상용화가 멀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앞으로 향후 10년간 이 우주항공 시장은 9조 달러까지 성장을 할 거다. 9조 달러다라고 한다면 하나 대략 한 1경 정도 되죠. 1경 정도로 시장의 규모가 매우 크게 확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이 한화가 가장 이제 선두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죠. 지금 이제 이 한화가 가장 이제 공을 들이고 있는 게 위성 사업이에요. 이제 얼마 전에 이 누리호 이제 새롭게 이제 발사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그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지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이 안테나를 이제 저궤도 위성 사업을 이제 어느 정도 근간으로 하는 그런 이제 통신 서비스를 우크라이나에 제공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이제 어느 정도 통신 시설이 망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스타링크로 인해서 안테나만 있으면 이제 인터넷 연결이 굉장히 잘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스타링크라고 하는 게 저궤도 위성 사업을 어느 정도 근간으로 하고 있어요. 저궤도 위성이다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이제 이 저궤도에서 이제 위성을 쏘아 올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 연결이 이제 고궤도에 있는 것보다도 잘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저궤도 위성이 이제 상용화가 되기 시작을 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통신망이 발달이 되고 그러면서 이 인터넷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지금 현재 5G가 조금 이제 지지부진하긴 하지만 6G에 대한 부분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시대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한화가 우주 사업에 있어서 가장 이제 선두를 달리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여러 기업들 이제 이 우주항공 사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확대를 하고 있다라는 점 때문에 이 우주항공 시장도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이제 이끌어갈 만한 이제 사업 분야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우주항공 쪽도 결과적으로는 현재 정책적으로도 계속해서 밀어붙이겠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이 굉장히 밝다라는 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 UAM이라고 하는 거죠. 최근에 이제 이슈들이 있어서 좀 상승이 나왔던 이런 섹터인데 UAM이 뭐냐라고 한다면 이제 쉽게 말하면 하늘을 나는 자동차.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영화에서 보던 하늘을 나는 자동차 있죠. 이제 그거를 UAM이라고 해요. 에어택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타고 택시처럼 움직이는 게 이제 머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하나에서 이 에어택시로 불리는 이제 모빌리티, 이 버터플라이를 이미 이제 어느 정도 개발을 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상용화 준비를 계속해서 착착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고, 이제 내년에 이제 1단계 실증 사업을 진행을 한다라는 점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이 4차 산업은 앞으로 상용화 단계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보게 되면 그 예를 이제 가장 설명드리기 쉬운 게 2차 전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차 전지. 자, 보게 되면 예전에 우리가 정말 이제 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크게 상승이 나왔었고, 그러면서 최근에 다시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 계속해서 이제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던 그러한 산업 분야가 2차 전지죠. 에코프로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너무나도 이제 잘 알고 계시는 기업이죠. 자, 에코프로를 보게 되면 이제 이 2차 전지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기대감이 본격적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던 이러한 이제 구간 자체가 이때 2017년부터였어요. 2017년. 이때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본격적으로 올라오면서 실적 자체는 나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우리나라를 본격적으로 이끌어갈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를 맞으면서 이제 부양책이 이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펼쳐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부양책으로 인해서 이 4차 산업에 대한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고, 그러면서 2차 전지가 이때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성장성에 대한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큰 폭으로 급등이 나왔었던 겁니다. 대략 저점 대비 800%, 900%의 상승이 나왔었죠. 이러한 흐름이 마찬가지로 모든 4차 산업 분야에 나타날 거다라는 거예요. 보게 되면 반도체, 자율주행, 그 다음에 우주항공, 로봇 이런 부분들.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을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이제 칩스앤미디어라는 기업이 있죠. 칩스앤미디어라는 기업도 지금 저점 대비 많이 상승이 나온 구간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종목들 계속해서 이제 크게 급등을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상승이 잘 나온 이제 로봇 관련주들. 로봇 관련주들 지금 현재 오늘 상승이 크게 나오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저점 대비 100% 정도밖에 상승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4차 산업을 이끌어갈 만한 그러한 산업군이죠.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도 어느 정도 이 바닥만 확인이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실질적으로 기술력을 갖고 있고 확실하게 이 어느 정도 독창적인 모멘텀을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을 골라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장기 투자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 확신을 가지고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점. 장기 투자를 할 때 가장 주요할 만한 이런 이제 봐야 될 점이 필연적으로 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고 업종 내 독자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가다 이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4차 산업 분야들, 반도체, 그 다음에 우주항공, 로봇, 메타버스 등등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4차 산업군들은 어느 정도 눌림이 나오면서 필연적으로 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업종이니까 그 업종 내 독자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을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서 10배거라고 하죠. 현재 주가 대비 10배의 수익률을 노릴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을 잡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이제 장기 투자는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투자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제 저번에는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투자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준을 잡으셔라라는 거예요. 트레이딩이든 투자든 어떤 방식이든 여러분들은 기준을 잡고 진행을 하시면 이 투자에 대한 부분이든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이든 어떤 시장이든 무난하게 잘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라는 점 꼭 참고를 해주시고, 시장에 이제 단기적으로 반등이 잘 나와줄 것 같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악재들이 다 해소가 됐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세는 분명하게 한 4월 정도까지는 유지가 될 것 같아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트레이딩이든 투자든 기준을 확실하게 잡고 접근을 하시면 이제 단기적으로 좋은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 시장에 정말 힘든 점이 많았었는데 여러분들 이제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지만 이제 단기적인 반등세에 맞춰가지고 이제 꼭 수익 잘 챙겨가시길 바라고, 이제 오늘 저는 여기서 이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간만에 조금 이제 좋은 시장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도 기분 좋게 교육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들 항상 성투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